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허위 공문서 위조 등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심되는 사건 접수가 5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선거철을 노린 노쇼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당 관계자 보좌관인 것처럼 사칭해서 회식 예약을 하려고 한다. 후보자의 명함을 제작하려고 한다. 숙박할 방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갖은 핑계로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고요. 실제로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해서 거액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쇼 사기는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고요. 돈 받는 계좌 역시 차명을 쓰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량 주문이나 거액의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예약금을 받아야 하고요. 해당 기관이나 의원실 등에 직접 전화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 거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와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겠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 반드시 근절시켜야겠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명과 관련해 나온 치료 가이드라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12억 초과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형 주택연금 출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인 오늘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은 만 19세가 된 이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됐음을 알리는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 이날을 맞게 된 성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부모 동의 없이 혼인도 가능해지고 독자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따르게 되는 거죠. 만 19세들이 어른이 되는 오늘 바로 무슨 날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탄소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축산 시스템, 저메탄 사료 소재가 개발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메탄 사료 소재를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소재인가요? 네, 메탄은 온실가스의 대명사인 이산화탄소보다 약 28배나 높은 온실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소할 수 있겠지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가축이 바로 소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 사료에 넣으면 온실가스 메탄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물질인 티아민 2인산이라는 사료 소재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티아민 2인산은 비타민의 활성형인데요. 사람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체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 이에게 사료와 티아민 2인산을 넣고 발효시킨 결과 메탄 생성 효소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메탄 생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특히 가축 사육 과정에서 트림 등의 형태로 많이 배출되는데요. 사료에 넣어서 구비하면 사료 섭취량과 성장에 영향 없이 메탄이 약 18% 줄었습니다.
네, 축산업에서 메탄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료도 나오게 된 거네요. 근데 이 메탄 배출량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네, 가축에서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는 장치는 호 대사 챔버와 그린 피드가 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그린 피드를 이용했고요. 이 장비는 소의 호흡가스 농도와 패턴, 환경 변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적용하여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고 메탄 생성 효소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재를 탐색했는데요. 각 소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메탄 저감 가능성이 높은 소재들을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티아미 인산을 선별했습니다. 티아미 인산은 시험관 시험을 통해 메탄 저감 효능 및 첨가 수준을 구매했는데요. 이후 티아미 인산을 급여한 한우와 급여하지 않는 한우로 나누어서 메탄 배출량을 비교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한 결과 저메탄 사료를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네, 2024년 기준 한우는 약 341만 두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이번 저메탄 사료 소재를 이용하면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간 약 85만 6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가축 관리 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약 2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네, 개발된 사료가 빨리 보급되면 좋을 텐데요. 그건 언제쯤 될까요? 네, 모든 연구가 끝나면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고 메탄 저감제 등록 및 상용화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1, 2년 이내에 산업계 및 농가에 직접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메탄 사료 활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농가들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저메탄 사료는 축산업의 레벨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축산업은 성장 중심의 규모 확대, 품질 중심의 육질 개선, 생면 존중의 동물 복지 차례로 경험해 왔는데요. 다음 단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맛 좋고 재배가 쉬운 다양한 버섯 품종이 개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농촌 진청에서는 맛 좋고 영양 많은 버섯부터 재배하기 쉽고 추출용으로 좋은 버섯까지 다양한 국산 버섯 품종 개발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개발한 버섯 품종이 현재까지 총 53개 정도 되는데요. 이에 힘입어 버섯 국산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품종 보급률은 63.1%까지 상승해서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송이는 세안, 도담, 이담 등 연이어 품종 개발로 지난해 국산 보급률이 67.4%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품종 개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현재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 얻고 있는 품종은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버섯 품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긴 한데요. 특히 새송이 버섯과 비슷해 보이지만 품종이 다른 이색 느타리 버섯 서른이 일반 큰 느타리보다 3에서 4배 정도 크고 쫄깃해서요. 고기 씹는 맛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2곳에 입점되어 판매 중에 있고요. 또 영양이 많고 재배하기 쉬운 양송이 버섯 이담은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기존 버섯보다 재배가 쉽고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47일로 기존 버섯보다 1.5일 빨라지고요. 거기다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밝은 흰색을 띠고 있어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우수하여 인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밝은 흰색을 좋아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수출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품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황금색 팽이버섯 아람은 지난 2023년부터 베트남, 홍콩 등으로 시범 추출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허거나 샤브샤브에 함께 했을 때 식감이 좋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아람은 아시안들이 좋아하는 황금색으로 갓이 작고 대가 굵으며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고요. 특히 생육 후기에도 갓이 펴지지 않고
작게 유지되어 수확과 포장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백색을 좋아하는데 또 수출 시장 겨냥해서 황금색 팽이버섯도 개발이 됐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농작업 정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과 양파 수확기라고 하는데요. 요즘 일손이 없어서 참 어렵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재배 농가에서 또 신경 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마늘은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하이엽과 잎의 끝부터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말랐을 때 수확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수확하여서 밭에서 2에서 3일간 말리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양파는 도복이 시작될 때에는 하루에 시 마저랑 약 200kg씩 수량이 증가하는데요. 도복 후에도 지단부가 완전히 고달될 때까지 후의 비례가 계속되어 도복이 진행될수록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순만생종의 경우 너무 늦게 수확하면 병해충의 피해로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복 후 잎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명과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슬 약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명이라고 하면 귀에서 삐 이런 소리 나는 게 있고요. 어지럽기도 한 그 증상이잖아요. 이런 증상 호소하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피곤하거나 하면은 그런 이명 들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면 상당히 괴로울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이 많은 분들이 참 이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거나 또 겪는 분들은 굉장히 너무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의학적으로 이명이라는 거는 외부에 소리 자극이 딱히 없는데도 그냥 귀나 머릿속에서 특정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 자체를 어떤 특정한 별도의 질병이라기 하기보다는요. 어떤 다양한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상태에 동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난다고 하면 열이 나는 거는 병인가? 근데 사실은 원인이 있으니까 열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명도 일종의 증상이라는 건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명은 한 90%, 99%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99% 정도는 환자 본인한테만 들리는 자각성 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나만 크게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바깥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내 귀에만 들리는 걸 자각적 이명이라고 하는데 소리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삐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되게 윙윙윙윙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바람 소리라든지 뭐 심한 경우 뭐 매미 소리 같은 게 들린다 이런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하고 크기나 높이도 정말 편차가 큰데 네. 이게 그냥 소리 좀 들리는 게 별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하거나 특히나 막 집중력이 필요할 때 막 그렇게 삐 하거나 하면은 이게 굉장히 괴롭고 결국 가볍게 볼 증상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주무시려고 누우면 이게 너무 심해진다. 이러면 정말 사람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네. 오늘 이 이명을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약사님.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 중 하나가요. 이제 이명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좀 아주 확실하게 정립된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효과가 정말 있냐, 어떤 치료법 효과가 있냐, 이걸 쓰면 좋냐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이제 2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합의된 어떤 약식 이명 치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합의문 같은 거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더불어서 좀 이명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명을 그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삐 소리 한 번씩 들릴 때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 정말로 심각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이명은 어느 정도냐라는 걸 좀 정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이 합의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명은 3가지입니다. 첫 뭐예요? 번째는 대부분의 날에 5분 이상 지속되는 이명 환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5분 이상 계속 이렇게 이명이 있는 분들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이명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청력 손상이 같이 동반되는 환자분들도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지럼증이 좀 동반되는 이명 환자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3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모두 90% 넘게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 3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비인후과 가셔서 진료 한번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하루 그렇게 이명이 들리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조건에 맞는 분들께서는 꼭 진료 받으러 가보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우선 이런 이명 증상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참 겪으면서도 황당하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의학 연구를 해가지고 치료법을 찾고 약을 개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왜 이런 병이 생기냐는 그런 생물학적 원인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명을 좀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좀 뚜렷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팔이 부었어요. 상처가 나서.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하면 되는 건데 이명은 그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생물학적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뇌에서 물리적인 소리를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좀 뇌에서 소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이상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오류에 가까운 것 같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설이거든요. 뇌 문제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뇌 문제라고 하면은 뭔가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좀 불운한 사고로 뭐 팔이나 다리 같은 게 절단되는 사고를 겪는 분도 계시죠. 뭐 산업재해 같은 걸로. 그런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 팔에서 통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왼팔이 사고로 뭐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막 간지러워요. 이미 없는데. 이거는 뭐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아니면 팔이 욱신거린다고 해서 진통제를 먹어도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뇌에서 이 제 왼손이 만약에 잘렸다고 하면은 이 왼손에 있는 신경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살아 있으니까 거기 자꾸 가짜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상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통이요? 네, 그러니까 없는 데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환상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정말로 신경이 오류를 일으키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뭐 뇌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다양한 치료들, 인지치료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청각 시스템의 일부가 좀 손상이 되면은 뇌가 마치 그곳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뭔가 가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엉뚱한 신호를 만들기도 하는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명 치료라는 것도요. 단순히 귀만 보는 게 아니라 뇌의 어떤 이 신호를 다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걸 해서 좀 그냥 약 먹어서 낫는 쉬운 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명이 이런 식으로 뇌에 어떤 인지에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환자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강도가 좀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아까 스트레스 받으면 가끔씩 이명 느낀다고 하셨는데 네네. 똑같이 많은 분들이 육체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과로 아니면 수면 부족 상태 이럴 때 이명이 악화되는 거를 경험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이 또 너무 조용해서 진짜 자려고 누웠을 때 아무 소리 안 들릴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때 좀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이명에 대한 치료는 스트레스 관리가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명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다루기 어려운 증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치료받아야 하는 이명 중에 청력 상실이 있던데요. 이명이 오래 가면 청력도 잃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명이라는 게 아까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명을 방치하면 청력을 잃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선후 관계가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청력이 손상되어 가고 있는 중에 이명이 들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력이 손상됐을 때 그러면 여기 청력 손상이 있으니까 뇌에서 왜 이렇게 귀가 안 들리지? 그럼 신호를 가짜로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이명이 들리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청력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명이 청력 상실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발생한 이명의 경우는 이게
그런 것 아예 갑자기 발생한 이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쪽 귀에서만 들린다든지 그다음에 이명이 점점 계속 커진다. 그다음에 뭐 어지럼증 같은 게 동반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명이 반드시 전문가 진찰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좀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고 하면은 반드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지. 이거 좀 이명 좀 있네 하는데 며칠 간다고 괜찮겠지 하지 말고 한번 가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이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청력 상실 외에도 꼭 치료해야 되는 이명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어지럼증을 동반한 이명인데요. 요게 이명이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서 언급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메니에르병입니다. 메니에르병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지럼증이 생기면 이게 뭐 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전에 프랑스 의사분이 성함이 프로스퍼 메니에르라는 분이 네. 이거는 귀가 원인입니다 이런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본인 이름을 붙인 건데 뭐 여담이지만 우리가 치매하면 떠올리는 알츠하이머 사실 발견한 의사 선생님 이름이거든요. 의사 이름을 네. 본인 이름을 딱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평생 불리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이름들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메니에르병의 핵심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어지럼증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20분, 짧게는 길게는 12시간까지 지속되는 것도 보고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지럽고 막 세상이 빙빙 돈다 이런 느낌이 받을 때도 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청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변동성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들리다가 다시 또 잘 들리네? 근데 또 안 들려 하면은 그냥 귀가 잠깐 이상한 거다가 그렇죠. 아니고 네. 이거 메니에르병 증상인가? 이걸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우리가 오늘 계속 이해하고 있는 이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밍밍거리거나 좀 낮은 음조의 그런 소리가 들리고 어지럼증이 좀 생긴다 이러면 이거 메니에르병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요. 이게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우리 귀 속에 소리를 듣는데 제일 핵심적인 게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들어보셨죠? 네. 이게 달팽이 껍질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말린 달팽이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액체가 가득 차서 원래는 그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액체가 너무 늘어나면 그러니까 림프액이라고 하는데 림프액이 너무 늘어나면 이 달팽이관이 너무 빵빵하게 부풀어서 기능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림프액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명만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어지럼증도 심해지고 이러면 메니에르병 의심해 봐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명이 특별히 좀 치료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메니에르병은 좀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명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면역 작용 때문에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바로 이제 병원을 가시면 이 귀 속에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면역 작용이 억제되면서 면역에 의한 그런 작용은 확실히 좀 다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린다 하면은 그냥 컨디션 안정만 하면은 안 되고 바로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지 이제 돌발성 난청 같은 게 생겼을 때도 이제 청력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좀 만성적으로 자꾸 이런 메니에르병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우리가 보통 멀미약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먹어서 좀 어지럼증을 진정시켜 주는 것도 있고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진정제 같은 좀 더 강한 약들을 먹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급할 때 먹는 거라서 만성적으로 계속 드시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주된 원인이 달팽이관 속에 림프액이 너무 가득 차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좀 뺄 수 있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이뇨제를 좀 먹으면 어떨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뇨제를 먹어주면은 우리가 막 되게 그 혈액이나 배출된 그런 식으로 몸에 체액을 좀 줄여주면은 이제 달팽이관 속에 있는 물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접근이 아주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지푸라기로 좀 잡자라는 심정이 가깝긴 합니다. 뭐라도 해보자. 그런데 조금
나아졌다는 보고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게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약들이 따로 있거든요. 순환이 좀 네, 맞습니다. 되는 그렇게 그런 순환을 해서 좀 거죠. 빼주면 더 낫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문가분들도 한 20% 정도만 동의를 하시는 정도로 해서 뭐라도 써보자 좀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럼 일단은 증상이 있으면 방치하기보다는 네,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요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한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공주택연금은 지금까지 통상 12억 미만 주택만 그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시중은행에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요. 주택연금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연금 시장이 더 커진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곳이 바로 하나은행이에요. 네. 원래 시중은행들도 이렇게 주택연금 취급하나요? 민간과 공공 차이는 뭔가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약 18%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네.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약 950만 명에서 2050년에는 1,9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후자금은 보통 국민연금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기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수령액이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2024년 3년 기준으로는 평균 60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 13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3층 보장 들어보셨나요? 3층 보장이요? 네.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3층 보장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조로 이제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3층은 본인 스스로가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보조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제4의 연금으로 불리우는 주택연금입니다. 그럼 일단은 네. 그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네네. 3층 보장은 해야 하고 거기에 네, 그런 더- 이론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주택연금을 이제 생각하면 제사에 되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예, 그래서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요. 특히 한국 고령층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이상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형 은퇴자에게 주택연금은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거주지를 유지한 채 자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구조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시중은행에서 12억 초과 주택까지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출시하는 배경은 어떤 건가요? 원래는 12억 미만이었죠? 네네. 엄밀하게 은행이 아닌 이제 생명보험 하나생명에서 출시하는 것이고요. 은행은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주택연금을 상품을 출시한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확보 수요 증가와 공공형 주택연금의 한계 보완에 있답니다. 특히 기존 주택연금은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제도권 밖에 있었고 하나은행은 이들의 자산 유동화 니즈에 주목해서 민간 주택연금을 도입한 것이죠. 네, 민간형 주택연금은 기존의 공공주택연금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공공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막연한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라고 하죠. 거기서 판매하는 건 이제 공공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기존의 공공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제 구조는 똑같은데 차이점을 좀 이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상자는 공공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 시가 12억 이하의 거주 중일 경우에 가능하고요. 부부 한 명만 요건을 충족해도 가능한 데 반해서 민간 즉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두 분 다 55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가능하지만 요번에 진행하는 그 민간형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KB 시세가 나오는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KB 시세라는 게 보통은 이제 95% 이상 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B 시세가 나오는 게 아파트만 해당이 예, 돼요? 거의 아파트에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공시지가 기준이라 일반 시세보다 한 70에서 80 정도가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15억짜리 아파트는 12억 미만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공으로 가시고 공시지가가 얼마냐를 확인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보통은 종신 지급 방식이 가장 많고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형식이고 두 번째 종신 혼합 방식은 전체 대출 한도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종신연금으로 받는 방식. 세 번째 일시 지급 방식은 전체 한도 내에서 한 번에 목돈을 인출하는 구조로 의료비나 빚 상환처럼 단기 자금 수요가 클 때 선택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액 대출 방식, 전후 후박 방식 등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되게 많네요. 거의 한 90% 이상은 종신 지급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 지급 방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55세 이상일 때 가입을 하니까 언젠가는 이제 또 상속 즉 이제 소유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을 합니다. 근데 혹시 그동안 받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주택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럴 때는 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상속 받은 분들이 빚을 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입주택 제한은 없을까요? 네, 일단 공공주택연금의 경우에는 1주택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민간주택연금인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본인이 꼭 거주해야 되는 요건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어차피 본인의 집을 담보로 조금씩 나눠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종의 매트릭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즉 나이하고 집 가격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요. 머리 아픈데요? 네, 그러나 매우 간단합니다. 종신 즉 사망 시까지 수령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수록 즉 55세가 되자마자 받으면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대 여명이라고 하죠. 만약에 100살이다 그러면 이제 45년 동안 받아야 되니까 적은 금액을 받는 거고요. 뭐 나이가 많다 한 80세 처음 받겠다 그러면 20년 정도 받는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많은 금액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 원 아파트를 공공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55세의 김하나 씨는 매월 84만 원을 받는 거고요. 75세의 홍길동 씨는 매월 1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렇죠. 게 기대 여명이 네. 적으니까. 네. 그리고 민간주택연금은 최소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55세의 김하나 씨는 매월 208만 원 그리고 75세의 홍길동 씨는 매월 53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에 이사를 네. 가거나 또 전세 주는 일들 생길 때 이럴 때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네. 한번 연금 계약을 하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더 받거나 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더 받는 것은 이제
수령자 입장에선 좋지만 집값이 그렇죠. 내려서 적게 받는 것은 또 문제가 되니까요. 네. 이제 확정적으로 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평생토록 받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를 주거나 이사를 간다면 이걸 좀 상환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처음에 이제 이 상품을 가입할 때는 좀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환해야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연금을 받다가 그럼 사망을 할 경우에는 네. 남은 가족이나 상속인들에게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공동 가입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돼서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뭐 보통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이제 아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으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인들 즉 대부분은 자녀분들이겠죠. 자녀분들이 사망 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첫째 채무를 갚고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요. 둘째, 주택을 매각하거나 공사해서 공매 처리해서 채무를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무가 주택 시가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이 고려할 상황과 또 가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요거는 좀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우리 자식한테 꼭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은 적당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엔 내가 병원비라든지 간병비 이런 거 자식한테 손 내밀지 않고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매우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냐 하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이제 대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연금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IBK, 기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은행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상인 민간 주택연금은 5월 26일부터 하나은행에서 신규로 상품 판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주택연금 시장이 다른 시중들까지 경쟁적으로 계속 커질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니즈는 있어서 이런 상품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니까 다른 은행들도 관망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상품은 아마 혁신금융에 해당돼서 향후 2년간은 하나은행을 통한 판매만 허용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주택연금 시장이 앞으로 2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 네. 당장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은퇴 설계 차원에서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은퇴 설계 차원에서는 주택연금은 내가 사는 집의 주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의료비나 생활비, 요양비 등이 필요한 그러한 은퇴자들에게는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보시고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매우 좋은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아침 PB센터 오늘은 민간형 주택연금 출시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9415님 성년의 날, 2467님 성년의 날, 2033님 성년의 날,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도 2년 후에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성년의 날을 맞이하겠죠?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참 짠한데요. 노력하는 만큼 원하는 결과 얻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수행평가도 원하는 결과 얻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12님 성년의 날, 성년이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4912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